저는 서보영, 28입니다. 대부분의 외제차보다 비싼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손에 꼭 쥔 마이크 하나로 세상을 뒤흔들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흔들 건 단순한 공기나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에 군림하던 서가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6달 전, 부모님은 저에게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강민혁이라는 무명의 금융 컨설턴트와의 결혼을 강요하셨습니다. 그 정도 위치면 너한테는 딱이지. 어머니 윤미경은 제 웨딩드레스 피팅 도중 차가운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건 그 딱인 남자의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의 0이 우리 집안보다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의 재벌 4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이 화려한 밤에 이 마이크는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균열을 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가면을 찢어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무시받았습니까? 당신을 믿어야 했던 사람들 중 당신을 가장 깔보았던 이는 누구였나요? 만약 그런 기억이 있다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저 서보영은 지금부터 그 모든 질문에 복수로 답할 테니까요. 저는 늘 특권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서가 대저택은 오래된 권위와 새로 얻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병호 회장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수조 원대의 개발 그룹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어머니 윤미경은 재벌 사모님계의 지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안 곳곳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죠.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홀, 하프 대신 수입 피아노, 해외 왕실 행사에나 어울릴 드레스 코드. 저는 7살에 쇼팽을 연주했고 9살에 프랑스식 테이블 매너를 익혔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는 상류층 사교 네트워크를 완벽히 꿰뚫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 어깨를 살짝 눌러 자세를 고치며 속삭이곤 했죠. 서가 여자는 절대 등을 굽히지 않아. 제 옷장은 수제 명품들로 가득 찼고 욕실에는 정돈된 프랑스 스킨케어 제품들이 한 줄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스케줄엔 기승전 네일범절, 승마, 발레, 회화, 자원봉사, 잘 노는 법까지 부모님의 철저한 관리하에 맞춰져 있었죠. 동생 민지는 5살 어리지만 언제나 제 행동을 따라 하려 애썼습니다. 언니처럼 화장할 수 있게 해줘. 욕실 세면대에 걸터 앉아 있던 아이의 눈빛은 늘 간절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언니처럼 우아할 수 없댔지만 노력은 해볼래. 잔인한 말은 늘 어머니 입에서 나온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지를 깎아내리며 절 칭찬하다가 다음 날엔 완벽히 반대로 돌아섭니다. 우리는 자매라기보다 경쟁자였고 그 갑옷 안에는 윤미경이라는 여왕의 딸로 살아온 전쟁의 흉터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교계의 감시자 엘리너 유는 마치 궁중 내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재벌가의 가족끼리 정략적으로 엮이며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 그녀는 제 옆을 맴돌며 어떤 남자와 대화했는지 무슨 술을 마셨는지를 적어 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은하야, 방금 대화하던 남자. 그 집안이 저가 가구 체인점 아니던가? 요즘 너 취향이 아주 다양하구나? 속삭이는 듯한 말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었죠. 26까지 저는 실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뒤 런던 패션스쿨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회사에서 관리직이 기다리고 있었죠. 좋은 집안의 남자들과만 교제했고 어머니가 지정한 이상적인 체중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가문의 금기를 어겼습니다. 내 거를 만들겠다고요.
패션 부티크. 아버지는 제 사업계획서를 넘기며 안경 너머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서가가 백화점 하청이라도 하자는 거냐? 아버지, 고급 디자이너 큐레이션입니다. 요즘 강남 소비자층은 개성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 딱 맞는 자리가 있고 수익성도. 그만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니 해봐라. 다만 이게 왜 우리가 정통을 고수해야 하는지 비싼 수업료로 배우게 될 거다. 그렇게 탄생한 에테레이 요나는 처음 석 달 동안 가히 폭풍 같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 이탈리아 조명, 유럽 유망 디자이너들의 의류 셀렉션,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오고 잡지 화보도 촬영되었습니다. 저는 트렌드를 읽고 고객과 소통하며 창의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단 한 통의 전화로 끝났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습니다. 대표님. 납품업체에 밀린 금액이 3억 원을 넘습니다. 제 파트너였던 정소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장부에는 거짓 숫자와 조작된 계약서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이런 제목이 올라왔죠. 재벌가 딸, 부티크 사기에 당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해. 아버지는 제 말을 자르듯 단호히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게 왜 내가 아는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지 몸으로 배우게 될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제 열정을 한낱 값비싼 실수로 치부해버렸고 저는 그 실수를 아름답게 성공으로 바꾸겠다는 집착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가로수길 골목 안쪽에 문을 연 아뜰리에 은하는 3달 동안 순풍에 돛을 단 듯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이탈리아산 조명. 제가 직접 고른 신진 디자이너들의 감각적인 컬렉션들은 곧 패션 매거진과 인플루언서들을 끌어모았고 오픈 당일부터 예약은 매진 행렬이었습니다. 저는 고객들과 소통하며 브랜드의 색깔을 만들고 운영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소연이 전담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미팅도 잘했고 숫자에도 강했고 무엇보다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기에 저는 의심한 점 없이 맡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계좌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밀린 대금이 3억 가까이 됩니다. 회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취를 감췄고 남은 건 조작된 거래 장부와 밀린 세금, 그리고 사라진 운영 자금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과거에도 다른 이름으로 2번이나 유사한 사기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고 그 사실은 저보다 기자들이 더 빨리 알았습니다. 며칠 뒤 연예면 아래 사건 사고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가 장녀, 패션 사기 피해, 자금 사라져. 그날 이후 세상은 저를 창업 실패한 재벌딸이라는 꼬리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교계 친구들은 자선행사에서 장갑 뒤로 입을 가린 채 수군댔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한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너의 무책임함이 이 가족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그 여자를 최소한 조사라도 해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병호 씨, 혈압.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면서도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문의 돈을 너에게 믿고 맡겼는데 내 무모함은 그 신뢰에 대한 모욕이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서그룹 명의였기 때문에 바로 회수당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옷장 가득한 디자이너 의상과 하이힐은 더 이상 쓸모없는 잔재가 되었고 저는 본가 저택의 손님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제 메르세데스는 사라지고 대신 10년 된 중고 혼다가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차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적 책임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교통수단이지. 그 후로 모든 가족 모임은 제 실패를 넌지시 언급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먼 친척 중 누군가 작은 사업에 성공하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를 잘 알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 가문은 과거에도 스캔들을 견딘 적이 있었습니다. 대삼촌의 불륜 사건, 고모의 이혼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패는 그 어느 사건보다 더 치명적이었고 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며 6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패션 기업과 잡지사에 수십 통의 이력서를 냈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서든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서가의 영향력은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지만 닿는 데에도 똑같이 능했습니다. 옷장은 먼지에 쌓였고 저는 어머니가 골라주는 적절하고 겸손한 옷을 입고 억지 미소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물질의 박탈이나 사회적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 당당하고 열정적이던 저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실패의 잿더미 속에 웅크린 한심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용히 지켜보며 속삭였죠. 그 서보영도 결국 무너졌더라. 그리고 어느 화요일 저녁, 거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그 마지막 조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죽 1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 앉아 그의 손등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벽난로 옆엔 회색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은하야, 앉아봐라. 아버지의 얼굴은 유난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심장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단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7군데나 지원했고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 37군데에서 너를 거절했다는 건 내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증거야.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고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최 변호사 아시지? 우리 가문을 수십 년 동안 맡아온 분인데 그분 아들이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더군. 내 처지를 감안하고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그제야 회색 정장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제 삶을 재설계하러 온 해결책이란 것을. 강민혁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키, 인상 깊지 않은 이목구비, 정장도 백화점 브랜드 같았고 손목시계는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농담이세요?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단 한 번 실패했다고 이젠 저를 아무에게나 떠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는 내 상황을 감안하고도 결혼을 수락한 좋은 사람이다. 대가로는 소박한 오피스텔과 아버지 회사의 신입직 자리를 제공할 거야. 그럼 제가 이 결혼을 거부하면요? 아버지의 턱선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한 템포 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집만 챙겨나가. 앞으로 어떤 지원도 없을 거야. 추천서도, 자금도, 아무것도. 그 순간 저는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이란 이름의 강요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강민혁입니다. 그는 조용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도, 인상도, 차림새도 낯설었다. 평균 키의 평범한 외모, 무난한 갈색 머리는 그 어떤 개성도 없었고 정장도 평범했으며 시계조차 명품이 아니었다. 나는 웃음을 흘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이게 지금 진짜예요? 단 하나의 사업 실패로 나는 지금 이 낯선 사람과 결혼해야 한단 말인가? 농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설마 이걸 진심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너는 강민혁 씨와 결혼할 거야. 그는 내 처지를 감안하고도 흔쾌히 받아들인 훌륭한 사람이지. 그 대가로는 내가 물었다. 소박한 아파트 한 채와 서그룹에서의 신입 사원 자리가 주어질 거야. 행정직 정도로. 그럼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거부하면요? 아버지의 턱이 단단히 굳어졌고 어머니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땐 내 개인 소지품만 들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앞으로 우리가 줄 인맥도, 추천서도, 생활비도 없을 거고. 그리고 결정타처럼 내리꽂는 한마디. 내 아버지 심장이 더는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수치,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나는 민지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23살의 동생은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몇 주 전부터 분위기 이상하더라. 민지는 졸업반지에 손가락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이걸 계획한 지 꽤 됐어. 더는 너를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제는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소박한 자리에서 일하면 말이 돼. 그럼 엄마 아빠는 문제 많던 딸이 결국 겸손을 배우고 변화했다는 스토리로 포장할 수 있지. 완벽한 구원 서사.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민지는 어깨를 으쓱였다. 작은 금융자문회사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래. 아빠 법무팀에서 소개했고 책임감 있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 엄마는 그가 눈에 띄지 않아서 좋대. 가족 이미지보다 튀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사흘 후 나는 억지로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 장소는 청담동 한 중급 레스토랑. 민혁은 내게 배정된 낡은 혼다와 비슷한 차량을 타고 도착했고 정장도 처음 봤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저녁을 마친 후 그는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강북의 한개조된 건물 3층. 낡았지만 관리된 흔적은 있었고 실내는 깔끔했다. 가구는 기능적이었고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표준 책장엔 고전 문학 몇 권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열정도 야망도 그 사람만의 무엇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건 압니다. 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이라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그게 지금 중매 결혼에 대한 당신의 소개예요? 로맨스도 애착도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하길 원하시나요? 그는 흔들리지 않고 되물었다. 우리 둘 다 이 결혼을 실용적인 이유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는 그를 노려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이 이런 결혼을 수락한 실질적인 이유는 뭐죠? 그는 대답하려다 말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실례합니다.
그러고는 서재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어딘지 모르게 권위적이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절박한 마음에 전 연인이자 비즈니스 스쿨 동기였던 이태현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시카고에서 2년간 연애했고 잘 헤어졌다. 그는 반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 실패 전후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압구정의 한 조용한 바에서 만났다. 서가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 태연은 맞춤 수트를 입고 반짝이는 롤렉스를 차고 있었으며 여전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이 결혼 미친 짓이야, 은하야.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술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진 않겠지. 생각할 거야. 이미 선택지는 없거든. 아빠의 심장 상태까지 들먹이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부모님이 이미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다시 나타난다면? 가슴이 잠시 뛰었다. 나를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는 약간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를 지금도 아끼고 있어. 그리고 내 이름은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돼. 우린 한때 괜찮은 커플이었잖아. 이번 일 서로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가 내게 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라 너는 아직 거래 가능한 자산이야 였고 그는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활용하려 온 것이었다. 나는 발을 나와 비좁은 힐을 신은 채 6블록을 걸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망가졌던 조각들이 다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만약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어때? 이태연의 말은 잠시 희망처럼 들렸다. 내 부모님이 이미 예전부터 괜찮다고 여긴 남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나는 무심코 멈춰섰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걸려 넘어질 듯한 기분이었다. 너,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태연은 정장을 고추 세우며 격식을 차린 어조로 말했다. 나는 항상 널 아꼈어, 은하야. 그리고 서가라는 이름은 내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 한때 좋은 관계였잖아. 이 상황은 우리 둘 다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 그의 눈동자에 떠오른 계산된 이해타산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널 사랑하진 않지만 너의 배경은 쓸모 있어. 널 구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혼란은 나에겐 기회야. 나는 글을 남겨둔 채 발을 나왔다. 날카로운 디자이너 힐이 포장도로에 박힐 때마다 마치 심장이 내게 말을 걸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서보영라는 이름으로만 평가받아왔다고. 내가 그 이름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너를 할인된 상품처럼 여긴다고. 그 깨달음은 내 결혼식 피팅날 결정적으로 현실이 되었다. 어머니는 주의를 끌지 않는 상아색 일자 드레스를 골랐다. 파커 씨는 내 과거를 감안하고도 받아들이는 건 큰 희생이야. 재봉사에게 허리를 더 조이게 하며 그녀는 말했다. 이 매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보내는 거야. 감사해야 해. 널 데려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삼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꾸띠르 드레스를 입은 당당한 여자가 아닌 사회적 실패의 상징으로 포장된 무색무취의 존재가 서 있었다.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빛엔 내가 알던 나란 사람이 없었다. 결혼식 당일은 역설적으로 날씨가 너무도 완벽했다. 청명한 하늘, 미세먼지도 없는 하늘 아래 우리의 정원은 흰 꽃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애초에 준비했던 사교계 대형 결혼식 대신
가족 중심의 소규모 의식이라며 하객 수를 300명에서 10명으로 줄였다. 과시하는 건 상황에 맞지 않지. 지금은 겸손과 새로운 출발에 집중해야 해요. 그녀는 웨딩 플래너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아침부터 안개 속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밤새 흐릿한 내 눈가를 가려주었고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내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붙였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저 적절하게 보이기 위한 누군가.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제 목에 걸며 말했다. 이 정도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석이지. 웃는 거 잊지 마. 아무도 우리가 원하던 결혼이 아니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겉모습은 중요하단다. 아버지는 내 팔을 꽉 붙잡은 채 복도를 함께 걸었다. 그 손의 힘은 보호가 아닌 통제를 위한 듯 단단했고 식장 입구에 다다를 때까지도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10명의 하객들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또 어떤 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너 유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으며 옆자리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프린스턴 룸메이트였던 지혜는 일정이 안 맞는다며 참석을 거절했지만 SNS에는 같은 날 몰디브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심지어 우리 집안 전속 목사의 설교조차도 겸손과 역할 수용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깔려 있었다. 식장의 조명 아래 강민혁은 평소 입던 것보다 약간 더 나은 정장을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민혁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부드럽고 안정된 손길은 몇 달간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접촉이었다. 숨만 쉬면 돼요. 민혁은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리셉션은 형식적인 인사와 속내를 알 수 없는 칭찬들 속에 흘러갔다. 결혼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죠. 어머니의 사촌인 마가렛 이모는 내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떤 여자는 원래 사업체보단 가정이 더 어울리지. 아버지의 골프 동료인 최 이사님은 파커 시각계 안정된 인상이에요라며 마치 튼튼하지만 감흥 없는 식기세척기를 평가하듯 말했다. 그때 나는 민혁 쪽 하객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우리 집 사람들처럼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정한 옷차림에 눈빛이 뚜렷했고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특히 검은 머리에 은색이 살짝 섞인 중년 여성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잔을 들며 조용히 건배를 보냈다. 그 단 한 번의 눈맞춤에서 나는 누군가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안을 보고 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분기점이 되었던 날이었다. 웃는 얼굴 뒤에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만든 이야기를 되찾겠다고. 내가 만든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실패를 다시 쓰겠다고. 결혼식 날 마지막에 눈에 띄던 은빛 줄무늬 머리의 50대 여성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고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식장에서 울려 퍼진 모든 축사보다 더 진심 같았다. 결혼 선물들은 내 새로운 위상, 혹은 실각한 나의 위치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실용적인 주방 가전, 평범한 홈데코 소품, 그리고 과거 동생 은비의 결혼식 선물 목록에 가득하던 명품 브랜드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어머니가 준비한 중심 선물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서가그룹의 한산한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전세권. 다른 하나는 그룹 내 말단 부서의 계약직 행정직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업무 배치를 설명하며 너의 현재 능력에 맞는 수준이라 강조했다. 민혁은 금융서비스 부서로 나는 총무지원실의 말단 직원으로 정해졌다.
그날 우리는 사촌 하나가 탔던 클래식 롤스로이스가 아닌 민혁의 오래된 은색 혼다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신혼여행은커녕 월요일 출근 전까지 짧은 주말 동안 버크셔즈에서 머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의 새 집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낡은 동네의 공장 건물을 개조한 3층 구조였다. 방 2개의 벽돌벽이 드러난 실내, 간소하지만 기능적인 주방, 그리고 어머니가 절제된 감성이라며 직접 골랐다는 기본 가구들. 특히 침실에는 나중에 붙일 수 있도록 배치된 트윈 침대가 함께 살아도 붙지 마라는 암묵적인 경계를 증명하듯 놓여 있었다. 여기가 집이야. 민혁은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지만 나는 벽에 기대 선 채 중얼거렸다. 이건 집이 아니야. 베이지 톤의 감옥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생전 처음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며 당황했고 세제를 바닥에 쏟아가며 주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식료품은 더 이상 자동으로 냉장고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식단 정리랑 장보기 리스트 짜는 법 가르쳐 줄까? 그는 조용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말투였다. 왜 이렇게 태연해요? 나는 손짓하며 물었다. 낯선 여자랑 결혼해서 이런 데서 살아야 한다고요. 나는 이런 것보다 적은 걸로도 살았어. 민혁은 짧게 답했다.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어. 난 이 결혼을 스스로 수락했어. 우리는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고 그 속에서 그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혁은 매일 일은 아침 재무 컨설턴트 일을 하러 나갔고 나는 서가그룹 총무팀에서 서류 정리와 탕비실 관리 업무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일은 단순했지만 부장 제니퍼는 날 유난히 깐깐하게 다뤘다. 서가 집안딸이라고 봐주진 않아.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보고서는 날짜 기준이 아니라 고객 이름으로 정리해줘야 해. 그렇게 회사에선 철저히 시험 중인 신입이었고 퇴근 후 돌아온 민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내가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그는 종종 어딘가로 사라졌다.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 늘 짧게 말하곤 했지만 그가 떠난 후 문이 잠긴 홈 오피스에서 종종 무언가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소리가 들렸다. 통화는 짧고 단호했고 그의 말투는 일반 재무직원과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권위적이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왜 그는 내 실패한 이름과의 결혼을 수락했을까? 이 평범한 남자가 때로는 보통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질까?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동생 은비가 예고도 없이 집들이 명목으로 방문했다. 와인 한 병과 웃음기를 가득 안고 들어온 그녀는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녀는 벽에 갈라진 자국과 천장의 물 얼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성격 있네. 여기. 팝콘 천장에 배관 문제까지. 나는 웃음을 지으며 와인을 따라주었다. 민혁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고 은비는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오빠, 꽤 친절해 보이네. 조심스럽고. 그녀는 나를 향해 한마디 덧붙였다. 언니가 예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묵묵히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했다. 그가 정말 누구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침묵 뒤에 있는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모든 성공을 이루기 전에 아버지를 연상시킨다는 그 말처럼 민혁은 마치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속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나부터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혼돈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써 내려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용히 움텄다. 민혁은 언제나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지만 눈빛은 예리했고 무언가를 오래도록 관찰한 사람만이 가지는 깊이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는 갑작스럽게 동네 수준을 한참 벗어난 고급 태국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을 들고 돌아왔다. 이런 데서 먹기엔 좀 과한 거 아니야? 내가 눈을 찡그리며 묻자 그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인생은 형편없는 팟타이를 먹기엔 너무 짧지. 예상치 못한 농담이었다. 우리는 셋이서 나, 민혁, 은비 함께 책장을 조립했다. 단순한 조립이었지만 민혁의 체계적인 성격과 의외의 유머 감각이 드러났다. 내가 나사를 잘못 끼워서 선반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민혁은 정색을 하며 이건 구조공학자들이 대참사라고 부를 만한 애라고 말의 나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정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 아프게 웃었다. 은비가 돌아간 뒤 민혁과 나는 테이블에 앉아 남은 포춘 쿠키를 나누고 커피를 마셨다. 은비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그 애도 어쩌다 이 한복판에 휘말린 거니까. 민혁은 포춘 쿠키를 조용히 부수며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의 힘을 잘 봐요. 나는 비웃듯 물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엄마가 고른 침대 위에서 어울리지도 않는 중매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혁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다 가진 걸 빼앗기고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날 밤 무언가가 바뀌었다. 로맨스라고 부르기엔 이르지만 분명히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존중이 시작되었다. 나는 여전히 트인 침대에서 혼자 잤고 그의 비밀스러운 전화통화는 여전히 궁금했고 회사 생활은 매일이 고역이었지만 이제는 민혁을 단지 벌로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궁금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이상하게 눈이 떠졌고 옆방에서 들리는 인기척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원래도 종종 새벽에 일어나 전화를 하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느낌이 달랐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의 홈 오피스로 향했고 문고리를 돌리며 오늘도 잠겨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잡이는 부드럽게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내 눈앞의 광경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설고도 압도적이었다. 조명이 낮게 깔린 방 한가운데 세 대의 대형 모니터가 복잡한 금융 차트와 환율 그래프를 뿜어내고 있었고 한쪽엔 블룸버그 단말기와 수만 달러 상당으로 보이는 고급 장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벽면의 책장엔 초보자가 읽을 법한 재테크 책 대신 세계 금융 구조와 M&A 전략에 관한 고급 전문서가 질비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테일러드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를 입은 민혁이 헤드셋을 쓰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싱가포르 인수는 개장 전에 마감합니다. 법무팀에 서류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언론 대응은 윌슨이 처리하고요. 전략 확장 관련 서술은 시너지로 맞춥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빠르게 수치를 조작했고 동시에 브리핑 문서를 넘겼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문 앞에 얼어붙은 나를 보고도 민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통화를 정리하며 고요하게 말했다. 내일 나머지 건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색이 바랜면 잠옷을 입은 채 문가에 서 있었고 그는 고급 셔츠를 입고 빛나는 기기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당신 누구야?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의자 하나를 당겨주었다. 이야기할 시간이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잡지 한 권을 꺼냈다. 표지는 약간 빛바랬지만 제목은 또렷했다. 아시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정체. 표지 사진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전략적 투자와 기술 중심 M&A로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신비한 사모펀드의 CEO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 내가 속삭이자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내 진짜 일이고 내가 만든 거야. 나, 서민혁은 오로라의 CEO이자 창립자야. 현재 순자산은 약 4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민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년간 무심코 흘려들었던 경제 뉴스 속 투자 전략이 가장 확고한 비공개 투자사라는 문구들이 되살아났고, 정체를 숨긴 채 기술 혁신으로 회사를 키운 정체불명의 CEO에 대한 추측도 떠올랐다. 모든 게 그였던 건가? 그가 왜 나와 결혼했는지, 어떻게 이토록 겸손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나는 양팔을 넓게 벌리며 그를 둘러싼 소박한 공간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민혁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프라이버시와 진정성을 소중히 여겨. 그리고 이건 그 어떤 수도 아니야. 그의 눈빛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꽃 같았다. 난 시카고의 노동자 동네에서 자랐고 주립대 졸업 후 오로라를 만들었어. 분석력 하나 믿고 맨바닥에서 시작했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는 게 무엇인지 뻔히 보였어. 접근권, 투자, 연결고리. 다들 뭔가를 바랐고 진심은 사라졌지. 그는 작은 사무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나 자신을 숨기고 단순하게 살기로. 그래야 진짜 관계가 남으니까.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나랑 결혼했어요? 이건 실험인가요? 민혁의 눈빛이 흐려졌다. 난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접근이었어. 너희 집안과 가까워지면서 여러 단서들이 보였고, 시어도어 변호사가 너희 어머니 쪽에서 제안했을 때 톰슨가를 직접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했지.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실사 과정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나도 그냥 대상이었어요. 민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달라졌어.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가진 모든 걸 잃고도 꿋꿋하게 자신을 다시 세우려는 모습을 봤어. 사회적 지위도, 이름도, 모든 외적 장치도 없이. 그게 나한텐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마를 짚었다. 그럼 엄마랑 아빠는 진짜 내 실패를 계획한 거예요? 민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눌렀고 한 문서가 화면에 떴다. 정확히는 너희 어머니가.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여자, 정소연, 내 전 파트너였던 사람이지. 그녀는 3번이나 가명을 바꿔가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어.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너희 어머니 재단이 정소연이 파트너십 제안을 하기 2주 전에 그녀가 운영하던 가짜 재단의 거액을 기부했더라고. 나는 말을 잃었다. 그걸 알면서도 그냥 둔 거예요? 의심은 했지만 확신은 3개월 전에야 들었어.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민혁은 조용히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넌 먼저 내 스스로를 찾아야 했어. 힘이 없을 때 진실은 흉기일 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무너졌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는 다시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된 넌 뭘 할 거야? 복수할 거야? 도망칠 거야?
아니면 질문은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는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이제야 분명해졌어요. 나는 정의를 원해요. 단순히 분풀이가 아니라 진짜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찾고 싶어요. 은하라는 이름 말고 이 집안의 실패한 딸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름으로. 민혁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돼. 나도 거기까지 함께 갈게. 괜찮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혁의 제안에 나는 멈춰섰다. 왜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얻는 건 뭔데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내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파트너니까요.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고 싶어서. 두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 현실을 택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되죠. 그 말은 놀랍도록 진심이었고 동시에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말이 무게 있게 다가왔다. 억만장자 CEO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가 불확실하게 떨리는 모습에서 나는 진짜 민혁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쌍둥이 침대를 붙였다. 육체적인 의미는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가면을 벗기고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싱글맘이 집안일을 도우며 키운 아이라는 사실. 장학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숙사방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오로라의 출발점이었음을 조용히 들려주었다. 나는 조건부 사랑 속에서 자란 유년기, 끝없는 기대에 눌려 숨쉬기도 힘들었던 과거, 그리고 부모님이 경박하다며 무시했던 패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털어놓았다. 난 톰슨의 부동산 왕국 따윈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아름답고 실용적인 무언가. 그게 내 꿈이었어요. 내 말에 민혁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할 수 있어요. 이름을 지우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더 이상 강요된 부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맹으로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혁은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로 시작해볼까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뭔지 느꼈다. 그렇게 우리의 파트너십은 복수가 아닌 복원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되었다. 민혁은 2주 동안 일정을 정리해 소박한 거실을 금융전략실로 바꾸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리고 책장은 서류철로 채워졌다. 오로라의 최고 전략 책임자이자 민혁의 멘토인 그레이스 유가 집으로 초대되었다. 그녀는 이른 은발과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였고 톰슨과의 결혼식에서 처음 얼굴을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레이스는 내 부티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건 원래 수익 가능한 모델이었어요. 당신의 재고 선택은 당시 주목받지 않았던 신진 디자이너를 예측한 놀라운 직관이었어요. 18개월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했을 겁니다. 라고 단언했다. 나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실패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해였던 것이다. 그레이스는 내게 과제를 주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분석, 조작 패턴 식별, 투자 제안서 작성법. 나는 배운 적 없는 개념을 하나하나 흡수하며 부모에게서 철저히 무너졌던 자존감을 벽돌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렸다. 민혁은 가끔 농담을 섞으며 내 능력을 격려했고 나는 그가 안내하는 투자 용어 속에서 내 언어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정소연,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세나였다. 그녀는 과거에 라희, 유진, 하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모두 상류층 가문을 상대로 한 정교한 사기극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다.
신분 세탁은 물론이고 비영리 재단을 가장한 자금 세탁, 허위 투자 제한 등 모든 수법이 반복되었다. 민혁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런 전력이 있으면 기본 실사에서 걸러져야 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모든 위험 신호를 덮었어요. 나는 몸서리쳤다. 누가, 왜, 이 여자를 우리 가족 안으로 끌어들였는지 그 그림자는 너무도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의 기만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다시 일어설 이유이기도 했다. 우리가 찾아낸 인물은 바로 아버지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정소연, 아니, 김지아를 내 부티크에 연결해준 장본인 서일찬이었다. 민혁은 말없이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자금 흐름 도표를 보여줬고 그레이스는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서일찬은 수십 년 동안 서병호 회장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어요. 공식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뒤에서 모든 민감한 문제를 처리해왔죠. 민혁의 팀은 서일찬과 김지아를 연결하는 외국 비밀 계좌, 그리고 어머니 윤미경이 관리하는 개인 재단에서의 수상한 입금 내역까지 추적해냈다. 운영 자금의 출처는 이곳이에요. 민혁은 말하며 그녀의 재단 계좌 내역을 클릭했다. 자선 명목으로 송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김지아 쪽으로 흘러간 자금입니다. 서일찬은 김지아의 정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검증을 피해가게 만들었고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부티크가 아름답게 실패하도록 완벽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계산된 시나리오.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내 자립을 짓밟기 위한 조직적인 작전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는 회의 중 입을 열었다.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됐잖아요. 왜 굳이? 그레이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당신의 비즈니스 판단 능력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렸죠. 둘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셋째, 톰슨의 성공은 오직 가족 내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서사를 강화한 겁니다. 민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굴욕은 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니까요. 당신이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믿게 만들면 모든 처벌이 배려로 포장되죠. 그때였다. 어머니의 비서가 연주회 일정을 언급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35주년 기념 갈라에 꼭 참석해주세요. 서 회장님과 윤 이사님의 공식 인사 자리가 될 겁니다. 시즌스 호텔 볼룸. 오후 7시.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딱 좋은 무대를 초대받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민혁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로라의 법무팀과 전략팀을 가동시키고 국내외 주요 경제지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그와 동시에 시즌스 볼룸의 AV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한편 나는 내 역할에 집중했다. 그레이스와 함께 메시지 훈련, 감정 제어, 공격적인 반응 예상 훈련까지 철저하게 대비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당신을 흔들려 할 거예요. 너무 예민해, 오해했어, 가족을 망신시킬 셈이냐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레이스는 경고했다. 항상 냉정하고 구체적인 팩트만 말하세요. 민혁의 친구이자 오로라의 보안 책임자인 제임스는 따로 나를 훈련시켰다. 어머니는 말을 끊고 리듬을 깨려 할 겁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건강을 핑계 삼을 수도 있어요. 예상하고 대응 문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외적인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다. 민혁은 갈라용 드레스를 함께 준비하자며 제한 없는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당신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옷을 골라요. 나는 예전 친구이자 디자이너인 올리비아 진의 아틀리에를 찾아갔다. 스캔들 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았던 단 몇 명 중 하나였다. 그녀는 나를 꽉 안으며 울먹였다. 몇 달 동안 연락했는데 어머니 비서가 계속 바쁘다고만 하더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인간관계까지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드레스는 윤미경이 예상할 법한 은은한 색감이 아닌 짙은 진홍색이었다. 장식적인 곡선보다 건축적인 라인이 강조되었고 마지막 피팅 때 올리비아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에요. 갑옷이에요. 이제 무대에 설 차례예요. 갈라를 2주 앞두고 민혁은 조용히 말했다. 가족 중 최소한 한 명은 우리 편에 있어야 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동생 은재와 다시 연락해보자고 제안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서 누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은재는 매달 한 번씩 누나가 떠난 그 부티크 자리를 찾아가. 마치 경의를 표하듯이. 나는 은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다. 어머니 윤미경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은재는 톰슨 가문에 맞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메이크업 아래 드리운 피로함은 숨기지 못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언니가 떠난 이후 엄마는 날 더 꽉 쥐었어. 언니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모든 통제가 나한테 돌아와. 지난주엔 내가 선택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옷장을 통째로 바꿨어. 은재야, 사실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잘못이 아니었지? 엄마랑 아빠가 조율한 거 맞지? 나도 몇 달 전부터 의심했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윌리엄 아저씨가 아빠랑 어떤 여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말다툼하는 걸 들었거든. 그리고 갈라를 준비하며 어머니 재단의 파일에서 레베카라는 이름이 적힌 다른 머리카락색의 오래된 사진도 봤어.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언니가 이미 떠난 뒤였어. 전화도 감시받았고 집에 찾아가도 항상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냥 언니랑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렸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다. 은재는 직접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중립적 증인이자 방관자의 시선으로서 아주 강력한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갈라 전날 밤 민혁과 나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발표 순서도 확정되었다. 변수를 대비한 대본도 여러 버전으로 준비됐다. 정말 이걸 할 생각이야? 그는 나지막하게 물었다. 한번 무대에 오르면 돌아갈 수는 없어.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예 끊어질 수도 있어. 나는 그의 질문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계속해서 복종하면서 진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잃더라도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결심은 분명했다. 통제와 조건부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진실과 존중 위에서 관계를 맺고 싶어. 민혁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의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 결혼은 비즈니스로 시작됐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파트너십이 됐어. 넌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기 있고 진실된 사람이야. 침실의 고요함 속에서 예전의 트윈 침대 대신 이제 함께 고른 킹사이즈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부모가 강요한 결혼은 나를 축소하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연결시켜줬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내일 나는 내 이야기를 되찾을 거야. 나는 속삭이며 잠들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저녁, 포시즌스 볼룸은 마치 황실의 연회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어머니 윤미경이 정성껏 감독한 행사답게 하얀 난초와 크리스탈 장식은 차가운 완벽함을 자아냈다. 입구 한켠에는 서병호 회장과 윤미경 이사의 35년 결혼을 기념하는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톰슨의 사교계, 기업 인맥, 그리고 오랜 가족 지인들이 모두 그 안에 모였다. 나의 몰락을 당연시하며 받아들였던 사람들. 민혁과 나는 일부러 15분 늦게 도착했다. 입장할 때의 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는 진홍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수많은 블랙드레스와 보수적인 주얼톤의 물결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민혁은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내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지 않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입장하자마자 우리를 발견했고 내 예상 밖의 진홍색 드레스와 내가 감추지 않은 자신감에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곧장 아버지를 데리고 다가오셨고 얼굴에 붙인 미소로 칵테일 시간임을 암시했다. 은하야, 지훈 씨도 오늘 밤 정말 인상적이네. 어머니는 입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기념으로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봉투를 건넨 지훈에게 어머니는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며 봉투를 열어보았다. 참 관대하군요. 지훈 씨 컨설팅 사업은 꽤 잘 되나 봐요? 자신만의 길을 찾으신 것 같군요.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그의 턱시도와 손목에 찬 희귀시계를 유심히 살피며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톰슨은 생각보다 후배 직원들에게도 연봉을 꽤 후하게 주는 모양이군.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하자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말했다. 병호 회장님, 제가 저의 능력을 더 잘 쓸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더 캐묻기 전 어머니는 다른 손님을 맞이한다며 자리를 비켰다. 지훈은 그 틈에 나직이 속삭였다. 셋, 둘, 하나. 이제 판단이 시작될 거야. 곧 엘리너 휴트필드가 다가왔다. 다이아몬드 초커 목걸이를 번뜩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은하야, 이런 강렬한 색을 입다니 대담하구나. 그리고 지훈 씨, 결혼식 때보다 훨씬 세련되어졌네. 세계적 감각이 생겼달까? 나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엘리너, 지훈 씨는 단순히 옷을 잘 입는 법이 아니라 진짜 성공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잠시 숨기고 다른 손님에게 자리를 비켰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방을 돌며 지훈이 소개하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과 이사회 멤버들을 만났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스턴 최대은행의 회장이 지훈에게 물었다. 정말 뛰어난 분석력을 갖춘 파트너군요. 지훈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은하는 소비자 행동과 브랜드 포지셔닝에 천부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인수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적인 건 그녀의 전략적 제안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레베카 콜린스, 실상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의 핵심 인물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존재는 심장을 쿵하고 울리게 했지만 나는 천천히 의도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레베카,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드리아나. 아니, 은하. 최근에는 패션계를 잠시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대신 요즘은 업계 내 금융비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나거든요. 어머니가 급히 끼어들며 웃음을 억지로 지었다. 레베카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었단다. 경험이 풍부한 친구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적절한 배경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경험이 훨씬 더 흥미로워지겠네요. 지훈과 다시 합류하자 제임스 윌슨이 눈빛 하나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은재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귀걸이로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모든 흐름이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20분 후 윌리엄 해리스를 시작으로 건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메이슨은 나를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며 속삭였다. 이제 무대야. 준비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나 노출이 아닌 정의를 위한 무대. 이제 내 목소리로, 내 진실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모든 증거 파일 로드 완료. 시스템 권한 오버라이드 비활성화 확인.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제임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포시즌스 연회장의 AV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다. 올리비아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은하야, 지금 내 사진이 이미 패션 블로그에 떠 있어. 코멘트 반응도 좋아.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각적 이미지는 이미 너 편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무대는 더 이상 내가 쫓겨났던 자리가 아니었다. 되찾을 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다. 예정대로 아버지의 오랜 사업 동료였던 서이사가 크리스탈 플루트를 들어 조용히 연회장의 소음을 누르며 건배를 제안했다. 서 회장님과 윤 여사의 35년 결혼과 경영의 동반자 관계를 축하드립니다. 청렴과 통찰력, 그리고 강한 가족 유대의 표본입니다. 이어지는 몇몇 연사들도 차례로 단상에 올라가 미리 작성된 대본처럼 톰슨가의 전통과 품격을 극찬했다. 어머니 윤미경은 3번의 드레스 피팅 끝에 고른 얼음빛 굿띠르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계산된 떨림을 담고 있었다. 여러분, 가족은 저희 부부의 여정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딸 은하를 무대 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니까요.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쏟아졌고 박수 소리가 무대 앞으로 날 밀어냈다.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의 관용에 감격해 눈물 흘리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의 결혼 35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가족의 가치, 진실성,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를 상징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대본대로 짧고 예의 바른 감사 인사만 하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1년 전, 저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파트너였던 정소연 씨가 자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회장안이 술렁였고 멀리서 나가려던 정소연, 가명 김지아, 가 제임스 보안 책임자에 의해 유유히 막혔다. 처음엔 단순한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정소연 씨는 무작위 범죄자가 아니라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게 접근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손짓했고 스크린에 어머니의 재단에서 송금된 기록과
정소연의 해외 계좌 연결 정보가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무너짐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제 독립을 통제하고자 했던 가족의 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황한 어머니는 무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훈이 조용히 가로막았다. 이제 은하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제 실패를 통해 저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서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프레임을 깨뜨리려 합니다. 스크린에는 레베카 콜린스, 정소연의 가짜 신분 기록, 사업 계획 문서, 그리고 메이슨과 그레이스 팀이 수집한 금융 조작의 정황이 순차적으로 재생되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회복하고 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 침묵당한 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좌절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침묵. 몇 초간의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낙하가 아닌 시작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은 서보영. 그리고 오늘 저는 저 자신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재단 자금이 정소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기록. 그녀가 부티크의 파트너십을 제안받기 직전에 송금된 내역. 그리고 자금을 횡령한 직후의 정산서까지 모두 공개되자 연회장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파일 속에는 윌리엄과 정소연 사이의 이메일, 서보영의 독립을 시험할 적절한 시점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버지 서병호가 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이를 통해 자립에 교훈을 줄 수 있다고 했고, 어머니 윤미경은 모든 자금 흐름을 자선 명목으로 감췄다. 그들의 계획은 은밀하고 치밀했다. 나는 떨림 없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저의 판단을 무너뜨리고 저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외부에선 실패처럼 보였겠지만 내부에서는 완벽히 계산된 몰락이었죠.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그 조종은 어머니가 하신 게 아니었나요? 나는 차분하게 맞받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골라주신 그 겸손한 금융 컨설턴트 말이에요. 톰슨가의 신뢰를 얻기엔 아주 적절했던 사람이죠. 나는 조용히 손짓했다. 메이슨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을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자 CEO 메이슨 박 대표입니다. 현재 자산은 약 68조 원. 톰슨가의 전체 자산을 상회합니다. 화면은 오로라의 설립 연도, 투자 성공 사례, 그리고 메이슨 개인의 자산 기사로 바뀌었다. 연 회장은 숨을 삼켰다. 불을 과시하지 않던 남자, 조용하지만 막강했던 존재. 그는 주선 결혼을 통해 저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둘은 의도치 않게 만나 전략적 인텔리전스를 함께 쌓으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어머니는 무대에 오르려 했다. 하지만 메이슨은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 건강 문제는 이미 우리가 준비한 주치의 두 분이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증상은 감정적 동요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나는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윌리엄과 정소연의 금융 트랜잭션 기록, 부모님이 내 사회적 관계를 차단한 이메일, 사업 기회에서 나를 고립시킨 의도적 개입들. 저는 인정합니다. 톰슨가의 기업은 뛰어난 비전과 경영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그늘에서 자녀의 삶까지 계산된 통제로 설계된 것이 과연 올바른가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내가 초기에 구상했던 부티크 사업 계획서와 함께 국내 유수의 소매 전문가들이 평가한 시장 가능성과 수익성 보고서가 나란히 공개되었다. 저는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저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다시 쓰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제 사업은 무능 때문이 아니라 통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 구조에서 독립성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순간 메이슨의 경영진들은 전략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업인들과 조용히 연결되었고 패션 전문 기자들은 정소연에게 접근의 질문을 쏟아냈다. 예상 못한 상황에 흔들린 정소연은 순간적으로 면책을 조건으로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했고 그녀의 입에서 윌리엄의 개입 사실이 나왔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가 마침내 무대로 올라왔다. 어떻게 감히 이런 자리를 망치니?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희생어. 나는 조용히 끼어들었다. 제가 포기한 건 제 이름이고 제 선택권이었고 제 자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조작과 고의적인 굴욕을 통해 계획된 일이었죠. 아버지 서병호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윤미경 곁으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가슴 움켜쥐기 같은 연극은 없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진실만이 남아야 합니다. 회장의 측근들이 레베카 정을 조용히 행사장에서 데리고 나갔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껏 완벽한 가족으로 포장돼 왔던 서 회장 가문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서화된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희생양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당사자로 다시 섰나 서보영가 있었습니다. 카일라는 부모 곁이 아닌 내 옆에 자리했습니다. 정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이 시각적 진술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서사에 마지막 균열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외모와 포장으로 지탱되던 가문은 이제 진실이라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메이슨은 내게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시작이야. 그의 말처럼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본 없는 미래를 마주하고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갈라가 끝난 다음 날, 전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은 서 회장 일가의 35주년 기념식 폭로 사건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어느 매체는 갈라의 변화를 두고 예상 밖의 전개라고 표현했고, 다른 곳은 상속인의 발표 후 서 회장 그룹 내부의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보도했습니다. 메이슨은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변호인단과 함께 정리된 자료를 검토했고, 나는 업계 전문지에 실린 기사에서 패션계의 내부 고발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소연의 사기극과 우리 가족의 연루를 밝힌 뉴스레터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패션 블로그들은 나의 발언과 증거를 제기의 신호탄으로 해석했고, 내가 디자인한 초기 부티크의 철학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재조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서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공백은 진실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후폭풍은 기업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서 회장 그룹은
윌리엄 비서실장의 관련 문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사회에서는 세대 교체와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윤미경 역시 자선재단 이사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야 했고, 후원하던 갤러리에서는 스폰서십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일라, 집안이 거의 전시 상황이야. 아빠는 소리 지르고 엄마는 꽃병을 집어 던졌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도망 나갈 구실이 필요해. 우리는 메이슨과 함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일라는 지쳐 있었고 동시에 흥분돼 보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여름 휴가를 연기한다는 엘리너 고모의 문자에 완전히 멘붕이 왔어. 그걸 우리 집안이 사회적으로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하더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안전한 거지? 감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카일라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론 문제없어. 근데 엄마는 지금 변호사랑 기록상 망상이라고 하려고 논리 구성 중이야. 나한테는 20분짜리 가족 배신자 특강을 열었고, 나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진실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다. 주말이 끝날 무렵, 메이슨은 카일라가 독립적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방향이 부모님이 미리 그려둔 재벌가 부동산 루트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현실성이 없어. 어머니가 늘 그랬던 말, 카일라는 이제 웃으며 넘길 줄 알았습니다. 한편 나와 메이슨은 함께 진짜 3호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만 알고 스쳐 지나갔던 그의 본래 거주지. 보스턴 항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소박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그곳은 오히려 메이슨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을 가졌지만 정작 여기서 보낸 시간은 손에 꼽아. 그의 말처럼 넓고 따뜻한 채광이 쏟아지는 공간은 그동안 비어 있었던 삶의 공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집은 결국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집이 되지.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철학과 건축, 경제학 책들, 그리고 어린 시절 읽었던 듯한 빈티지 SF 소설들. 주방엔 그가 직접 요리를 즐긴다는 흔적이 역력했고, 오피스는 단순한 집무실이 아닌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전략실 같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감추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는 내가 이 방을 몇 분 둘러보는 것만으로 첫 한 달 동안 나에 대해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드러낸 것 같아. 메이슨은 웃으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오로라의 경쟁사들이 널 예측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그는 프로답게 철저한 사생활을 유지했지만 정작 그가 마스터하지 못했던 유일한 기술은 진심 어린 연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비즈니스 계약에서 시작됐지만 상호 존중에서 애정으로, 믿음에서 연대감으로 진화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부여한 조건 없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관계, 어떤 사회적 조건도 제공할 수 없는 단단한 기반을 우리는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3주 후 부모님의 변호사는 화해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상호 비공개 조항, 가족 행사에 의무적 참석, 정기적 소셜 미팅. 메이슨과 나는 서류를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도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려 하네. 그는 조용히 말했고 나는 문서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문서가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돼. 그리고 아직 그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후로 나의 전문 복권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메이슨의 전략 조언과 그레이스의 멘토링으로 나는 지속 가능한 가치와 신진 디자이너 양성을 중심으로 한 부티크 재론칭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원래 내 모델은 충분히 건전했어. 구조와 인력이 제대로만 갖춰졌다면 애초에 무너질 이유가 없었어. 그레이스는 그렇게 내게 말했습니다. 오로라는 이 프로젝트의 단순한 가족 연계가 아닌 사업 투자로 초기 자금을 제공했고 메이슨은 말했다. 이건 호의가 아니야. 정당한 사업엔 정당한 투자가 따를 뿐이지. 올리비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해 디자인 전문성과 업계 네트워크를 책임졌고 우리는 내가 한때 포기해야 했던 장소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의 매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픈이 아니라 상징적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갈라 공개 4개월 후 우리는 어센틱 아틀리에의 소규모 런칭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초대된 패션 에디터, 바이어, VIP 고객들만 모인 비공식 행사였지만 공간엔 설렘과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은 정중히 초대를 거절했고 엘리너 고모는 일정이 겹쳤다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재는 오히려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무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인연들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어떤 관계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다니는 심리 상담 세션을 통해 나는 그 상처들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갔고 그 안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사람 사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내가 믿는 가치로 세상을 설계할 때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나는 실패한 딸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서보영이었고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해링턴 박사는 가족 트라우마와 정체성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 상담가였다.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있다고 믿어왔던 가족에 대한 상실과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차분히 이끌어 주었다. 어느 날,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세션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의 관계 능력은 늘 조건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부모님의 진정성이나 당신에 대한 감정의 가치를 폄하하진 않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내 삶을 내 손으로 되찾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모든 폭로가 공개된 지 6개월 후 메이슨과 나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했다. 원래의 계약적 결혼이 무효가 된 지금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하지 않았던 레스토랑, 늘 우리가 함께 가던 동네 식당의 조용한 창가 자리에서 메이슨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린 감정보다는 계약으로 시작했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볼까? 그는 주머니에서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운석과 금으로 제작된 소박한 반지를 꺼냈다. 이번엔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삶의 일부로서 널 선택하고 싶어. 2달 후, 우리는 그의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조용한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오직 20명의 게스트, 진짜 친구들과 선택한 가족만이 참석했다. 카일라는 내 곁에서 당당히 섰고 서스테이너벨 건축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어떤 사회적 타이틀보다 빛났다. 올리비아는 내 웨딩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고 정교하게 수선해 주었다. 그레이스와 제임스는 메이슨이 신뢰하는 진짜 가족이자 충성스러운 동료로서 참석했다. 놀랍게도 부모님도 참석했다. 별다른 조건 없이
특별 손님이 아닌 일반 하객 자격으로. 리셉션 중 어머니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정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의식, 좋았어. 그녀의 말은 어쩌면 승인의 가장 가까운 표현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간단히 대답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거칠애보다는 메이슨과의 대화에서 진심을 보였다. 그는 오로라의 지속 가능한 투자 이니셔티브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그것은 처음으로 메이슨을 사위가 아닌 파트너로 바라본 순간이었다. 폭로 이후 1년이 지나고 우리는 소란스러운 갈라가 아닌 조용한 저녁 식사로 기념일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메이슨에게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 결혼에서 행복을 기대한 적이 없어. 어쩌면 견딜 수 있는 공존 정도만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 자신도 몰랐던 힘이 있었고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해준 사람이야. 우리가 처음 함께 살았던 그 작은 아파트는 이제 카일라의 첫 독립주택이 되었고 메이슨과 내가 함께 준비한 결혼 선물이 되었다. 그녀는 가족이 아닌 스스로를 정의해가는 방식으로 톰슨이라는 이름을 넘어섰다. 내 부티크는 단순한 상점이 아닌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확장되었고 재정 지원과 교육을 통해 진짜 가능성을 키워내는 공간이 되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극단적인 단절도 거짓된 화해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서히 진짜 연결 가능성에 따라 선을 그었고 필요할 때만 참여하며 서로를 존중했다. 통제가 아닌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큰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중매 결혼이라는 구조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이 결함 있는 존재라 믿고 있었고 그것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까지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의 진짜 가치는 외부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었다. 그것은 정직함, 자기이해, 그리고 진정성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겠다며 선택된 결혼 상대는 결국 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나를 작게 만들려 했던 환경은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유할 만한 교훈일 것이다.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 우리가 가장 진정한 무언가를 재건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가장 낮았던 순간처럼 보였던 때가 사실은 가장 높은 자아를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혹시 당신도 그랬던 순간이 있나요?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찾은 기억?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형태일지라도 당신만의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갈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